받아줄 자 끄고 지정에 동그라미 쳐봐요. 지정시행자죠. 그럼 2번 가봐요. 그 지정시행자 가운데 민간시행자. 자, 그럼 민간시행자는 세 줄 밑에 동의 동그라미. 동의 받아야겠죠? 얼마의 동의입니까? 바로 위에 면 동그라미. 3분의 2 소유하고 수 동그라미. 2분의 1 동의. 면 3분의 2 소유하고 수 2분의 1 동의. 자, 그런데 그거 첫째 줄에 봐요. 첫째 줄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죠. 그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다음에 동그라미고 다음에서 밑에 박스 쪽으로 살펴봐요. 그럼 다음에 박스가 뭐죠?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럼 요거 세 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앞에다가 공공주체. 그쵸? 공공주체죠? 그럼 위에 읽으면 저 위에는 공공주체 아닌 자, 결국 민간주체는 동의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공공주체는 동의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혼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상당히 조문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세 줄 묶어서 앞에다가 공공주체는 동의 필요 없다 이 말을 적어 놓아요. 거기서 문제 4번 냈다는 겁니다. 민간주체는 동의 얻어야 되지만 공공주체는 동의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고시, 동그라미. 시행자 지정하면 고시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보자 이겁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게 뭐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당의 행정청이나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입니다. 보통 상급기관에 제기해요. 시장 군수처분에서는 도지사에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항상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바로 행정소송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행정법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그 시행자 가운데 행정청 아닌 시행자의 처분.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시행자 지정받아 도로공사를 한다. 그 처분, 그러면 현대건설은 그 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왜 그렇죠? 현대건설이 국가로부터 시행 권한을 위임받는 거죠. 그럼 그자가 했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봐요. 그럼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누구에게 제기한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합니다. 서울시장이 현대건설을 시행자로 지정했으면 현대건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누구에게? 그자를 지정한 서울시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 시행자에게 하면 틀린다. 즉 시행자 현대건설에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자를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서울시장에 제기한다 이거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행정청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아닌의 동그라미 봐요. 누구에게 제기한다고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 자, 바로 밑에다가 시행자에게 X. 시행자에게 하면 틀리죠? 지정한 자에게. 그러면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그런데 바로 위에 첫째 줄에 있는 거 보세요. 첫째 줄에 시행자의 처분. 이 시행자는 뭘까요? 행정청이 시행자죠. 첫째 줄에 시행자의 처분. 시행자 바로 위에다가 행정청인 이 말을 적으세요. 지금 둘째 줄에는 아닌 시행자 처분은 지정한 자에게 있는데 첫째 줄에 시행자는 누구죠? 행정청이 시행자죠. 그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계법이 아니고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그럼 누구에게? 행정심판법 바로 위에다가 상급청에 제기. 이렇게 쓰세요. 상급청. 상급청. 시장구수 같으면 상급청이 도지사죠. 그죠? 행정청 아닌 시행자 처분에서는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고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르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상급청이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실시계획으로 가죠.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시행자가 지정됐다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시행자 지정되면 그자가 실시계획 작성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공사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실시계획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서울시장이 만약에 지하철 건설할 것 같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놨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놨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행정청에서 만들어 놓은 도시관리계획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적합하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죠? 이렇게 인가라는 거는 원래 있던 계획에다가 새로운 걸 보충해가지고 하는 이 보충행위라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시계획 내용에는 착수 예정일, 공사 언제 착수하겠다, 준공 예정일, 공사 언제쯤 끝나겠다, 이게 포함돼야 돼요. 당연하겠죠? 지금 만약에 GTX 건설하면 언제 공사 들어간다, 대충 언제쯤 끝날 거다, 이건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이게 32회 때 이 말 맞는 걸로 참고하세요. 이렇게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 밖의 시행자,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시행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다. 그럼 처음에 작성했을 때 이렇게 인가 받는 건 물론이고, 이미 인가 받은 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다시 인가를 받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최초 작성도 인가받지만 작성했는 걸 인가받은 걸 변경 폐지도 역시 인가받아야 한다. 다만 요 변경 내용이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명칭 변경 같은 거 인가받지 않는다. 명칭 변경은 경미하다 이거죠.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그죠? KTX 그죠? 맨 처음에 경부선 KTX 설득할 때 한 30년가량 됐습니까? 근데 처음에 천안시하고 아산시 있을 때, 제가 이제 천안에 그때 공인중개사 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예, 그때 막 이 지역, 천안 지역은 완전 부동산 붐이었어요. KTX 철도 갈린다고 여기 이러면은, 그래서 이 지역에 또 삼성전자가 공장도 아산에 막 짓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KTX 역사를 천안 시내에 안 하고 저 바깥에, 그죠? 외곽지에다가. 근데 이 행정구역이 아산시입니다. 아산시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KTX 역사를 하면서 이름을 KTX 천안역, 처음에 천안역이라고 했어요. 실시계획 내용 속에 역 명칭을 천안역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 강의 왔는 수강생들이 천안 사람들도 있고 아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의론이 분분해요.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행정구역 아산시에 건설하면서 이름을 천안역이라고 하냐 이거죠. 근데 천안 사람들은 천안이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고 아산은 작은데 그럼 천안역이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꾸 막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실시계 인가받은 걸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KTX 천안 아산역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아산 사람이 또 왜 아산이 뒤에 가냐 이거죠. 아산에 건설하는데 아산을 앞으로 하자. 그것도 천안에 이제 이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좀 더 다시 받으려고 KTX 천안 아산 원양 온천역 원양 온천까지 넣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름을 변경했다. 그럼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원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경미한 변경이다, 명칭 변경. 새로 인가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변경하면 된다. 또 뭐요? 면적 10% 미만 변경. 면적 10% 미만은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니까 새로 인가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물론 경계 변경 없는 입니다. 만약 경계 변경 있을 때는요, 아마 10% 미만이라도 새로 인가 받아야 돼요. 이쪽이 있는데 저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는 경계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막 10% 미만인데 면적 5% 변경. 5%는 10% 미만 변경이죠. 경미한 변경이죠. 새로 인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네. 자, 그 정도 해두고.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교재 보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인가권자인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 그 공사 끝나면 원상복구 할 거냐? 적용할 거냐? 나무 같은 거 심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죠? 적용할 거냐? 자, 들어가는 도로 등에 기반시설 설치할 거냐? 하겠다면 인가해주고, 못하겠다면 인가 못 내준다.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자,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하면 맞다 그럽니다. 근데 시행자는 인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인가권자가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라. 그리고 예치 증서를 시장군수에게 맡겨라. 인가권자에게 맡겨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해서 그 조건대로 이행하면 그때는 맡겨진 보증금 반환해주겠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행 안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대집행하겠다. 공무원장 가서 대집행하겠다. 이거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있다요. 다만 그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한마디로 뭐죠? 공공주체죠. 이들은 예치하게 할 수 없다. 그럼 이들은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 저 뒤에 개발행위허가에 가면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그럼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되지만 공공주체는 예치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죠? 국가가 보증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증금 없어서 이행 못할 걱정 없죠. 그래서 이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나고요. 자, 실시계획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받지 않고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한다. 그때는 위반이죠. 자, 그러면 인가권자가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명령하고 명령받고도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한다. 아까 이행보증금 사용해서 대집행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것 한번 보시죠. 여러분, 도시계획 시설사업은요, 쉬워요. 나중에 가면 뭐 이런 데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9쪽 봅니다. 셋째 줄, 넷째 줄, 시행자, 실시계획을 작성. 자, 거기에 내용에 1번부터 4번까지인데 그 중에 4번,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옆에다 포함 이렇게 쓰세요. 포함의 동그라미. 그거 시험 나왔다는 거죠. 그죠? 맞는 걸로. 자, 그 다음. 저 밑에 2번 가봐요. 분할 시행하는 경우. 첫째 줄에 효율적 추진. 다음 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줄자 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에요. 중간에 효율적 추진. 다음 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공사하면 여러 개 공구로 분할해서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줄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역시. 그러면 자, 각각 분할해서 서로 다른 시행자면 실시계획도 각각 따로따로 인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자, 100쪽. 자, 다섯째 줄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국장의 인가. 그 밖의 시행자, 시도지사의 인가. 자, 2번 변경 폐지 동그라미. 자,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야. 다음 줄 경미한 변경.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죠? 인가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밑에 1번에 명칭 변경, 2번 면적 10% 미만 변경, 그리고 맨 앞에 경계 변경 없는의 갈로. 경계 변경 없을 때, 그죠? 만약에 경계 변경 있다면 새로 인가 받아야 됩니다. 자, 저 밑에 2번 가봐요. 조건부 인가. 마지막 줄에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밑줄 쫙 보세요. 어떤 조건요? 바로 위에 괄로 기반시설 설치. 밑에 등 하고 써봐요. 기반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자, 넘겨봅시다. 어, 101쪽에 보면요. 실시계획 실효사유가 쭉 나와요.
이건 아직까지 하지 맙시다. 그죠? 이건 다음 진도 갈 때 조금 보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씩 나오는데. 그리고 좀 복잡해가지고 지금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거 놔두고. 그 다음에 백일종 맨 밑에 보세요. 밑에서 5째 줄에 가면 그때 실시계획 인가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또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 자, 이자는요, 위반자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줄에 아니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받고도 안 할 때는요, 대집행,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집행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아까 맡겨진 이행보증금 있죠?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2쪽. 다섯째 줄에 중간에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줄. 다음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자가 누구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한마디로 공공주체죠. 그럼 다음의 자 밑에다가 공공주체라고 썼어요. 공공주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뜻? 밑에 그걸 예치 아니한다. 공공주체는 예치 안 해도 돼요. 자, 그래 두고 밑에 5번으로 갑니다. 인가 절차로 가보죠. 인가 절차. 요거 잠깐 보세요. 보고 짚어보죠. 일단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누가? 시행자가. 그리고 인가 신청하겠죠. 그럼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의견서 받아요. 의견서. 자,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수를 열람시켜줍니다. 열람에 공한다.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열람이고 보여주는 행정적 입장은 공람입니다. 열람에 공한다 이거거든요. 공람.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리고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있으면 자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열람 기간이 14일 이상입니다.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14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견서 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법에는 14일 이상 되어 있는데 열람 기간이 7일밖에 안 줬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을 위반한 거니까 나중에 의견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겠죠. 그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20일의 시험 때 20일 이상에서 틀렸다. 야, 뭐 쫀쫀하게 저런 숫자 가지고 문제를 내냐 싶지만은 이거는 전국의 모든 시설 사업할 때 열람기간이 다 14일 이상이거든요. 그죠? 그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이런 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보 공보에 고시를 한다. 누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인가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지정됐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확정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요거 교재 보실까요? 맨 밑에 보시면 5번에 서류 열람 등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인가 절차죠. 옆에다 인가 절차. 자, 셋째 줄에 공고 동그라미, 오른쪽에 열람 동그라미.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거 줄자 끄고 14일 이상 밑에다가 20일 이상 X. 그렇게 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2번 갑니다. 둘째 줄 끝에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타당하면 반영해요. 타당하면 반영해줘야 되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03쪽 맨 위에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두 줄 밑에 고시 동그라미. 실시계획 인가하면 고시랍니다. 어디에 고시하죠? 국장은 중앙정부에 발행하는 관보에, 시도에서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각각 고시한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고시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둘째 줄 통보 동그라미. 해당 시장 군수나 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인허가 의제인데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그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요. 자, 봐요. 지하철 건설한다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지하철 역사 지으면은 건축법에 건축허가 필요하죠. 그럼 실시계획 인가 받고 건축허가 또 받고 관련 법에 각종 인허가 다 받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면 인가권자가 그에 관련된 관계행정기관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만 하면 관련된 인허가는 함께 다 받은 것으로 봐준다. 그게 바로 인허가 의제입니다. 그죠? 그게 여기 1번부터 6번 이하 생략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30 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104쪽 갑니다. 공사 완료 절차. 104쪽까지만 하고, 요거는 그좀 잠시 두고, 공사 완료 절차를 해보죠. 요거. 자, 요거 보세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 중간에 있는 시행자 보호 조치는 좀 이따 하고, 여기 책 순서대로. 공사 완료 7일 내에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누가요? 시행자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뭐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아요. 시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준다 이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104쪽 맨 위에 시행자. 다음 줄. 공사 완료 며칠 이내? 7일 이내.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그리고 밑에 제출. 작성하면 제출하겠죠. 그리고 준공검사 받아야. 누구로부터? 시도지사.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자, 2번 갑니다. 공사, 셋째 줄에 공사 완료 공고. 실시계획대로 공사 제대로 됐으면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05쪽 가면 시행자 보호조치라고 나오죠. 그죠? 뭐 시행자 보호조치는 사업 시행하는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저자는 공사 절차를 쭉 연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보호조치 따로 꺼내가지고 그래놨고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